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영역 아카데미의 김기동 회계사라고 합니다. 오늘 세무사 1차 시험이 있었고요. 제가 오후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한 1시경에 제가 문제를 좀 받아가지고 빠르게 좀 오후 강의 들어가기 전에 좀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한 30분 정도 걸렸고요. 일단 전반적인 문제의 난이도부터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4문제고요. 난이도가 상문제가 한 6문제, 그럼 중정도가 11문제, 하문제가 7문제 정도 해가지고 난이도 분류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상과 하가 딱 균형을 맞춰가지고 중정도 문제를 가운데 좀 해가지고요 문제를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평균보다는 약간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게 여러분 다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말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게 나왔어요. 말 문제가 좀 아리까리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 문제들 중에 난이도 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의 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말 문제도 어디가 틀렸는지 제가 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2024년도 작년 세무사 1차 시험 문제보다는 쉬웠어요. 작년 세무사 1차 시험 문제는 실제 유예로 2차 공부하는 친구들이 문제 풀더라도 좋은 점수가 안 나오게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는 원래 원체가 좀 쉬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24년도 시험보다는 쉽고 23년도보다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 23년도가 잠깐 평균적인 난이도로 문제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난이도 하예요. 이 교환거래죠. 교환거래는 진짜 쉬워요. 이거는 이 기준점, 공정가치가 뭐가 1순위가 되는 건지 기준점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세무 한국은 다음과 같은 유형자산 상호 교환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환 과정에서 세무 한국으로부터 현금 40만 원 수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가 돈을 받았죠. 그 다음에 각각의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지금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상업적 실질이는 공정가치 기준 거래고요. 세무에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가 한국에 기계에 대한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한국 기계장치 공정가치는 없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냥 모르는 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각각 입장에서 유형산 처분 손익을 물어보는 건데 세무는 어차피 자기가 제공한 공정가치 알잖아. 그럼 장부금액 360만 원과 380만 원 이용해서 처분익 20만 원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제가 좀 지저분하죠. 아직 그 기출문제가 기출문제가 가다번호 올라왔는데 아직 문제집이 안 올라와가지고 이게 학생인 품문제를 제가 사진으로 받아가지고요 PDF로 만들어 놓은 건데 학생이 약간 좀 틀린 게 있는데 제가 부입해 놓은 것들 색깔 들어가 있는 펜으로 부입해 놓은 게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세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물 요거 360만 원과 20만 원과 차이 금액을 2급 계상하고 360만과 380만 차이 금액 이걸 계산하고 수령한 현금은 취득원가에서 가감해 주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죠. 공정가치를 1번 건물 딱 만들어 놓고 그럼 이 공정가치에 현금 얼마 지급한 게 있다. 40만 원을 지급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럼 340이 자기 거의 공정가치거든요. 350이 아니라 얼마로 보고요? 340으로 하는데 340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추가 처분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진짜 쉬운 문제야. 계산기만 가지고 그냥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실사재고가 얼마다? 5만 원이다. 그럼 실사재고 5만 원 메모리 플러스 한 다음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오고 있는 게 매입하고 있는 거죠? 누락돼 있으니까 4만 더하고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가고 있는 게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2만 더 더하고 그 다음에 위탁 판매 계약 중에서 40%가 판매됐다고 됐으니까 원가 2만 원에 60%는 더하고 그 다음에 고객 시송품이죠? 3만 원인데 고객의 매입이사 평정계 20%이기 때문에 80%는 다시 더하고 그다음 판매호재 매입이죠. 고가재 매입은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요거는 금융거래죠. 재금의 약정이니까 선도약정입니다. 고가재금의 금융거래니까 이건 파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얼마 더하고 10,000원 더하고 15만 6천. 요거 난이도 하.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요게 조금 난이도가 중요해요. 요게 재고자산 회전율을 이용하는 건데 원래 보통 문제들은 재고 회전율 공식을 주거든요. 근데 재고 회전율 공식을 안 준 문제입니다. 요거 비슷한 문제가 제 객관식 문제에도 재고 회전율 가지고 매출 총리법 적어놓은 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이용하는 문제인데 재고서 회전율 산정 시 재무상태표 항목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 공식을 아셔야 돼.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를 얼마나 빨리빨리 파느냐를 대한 비율이고요. 그래서 분자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그다음 분모가 평균 재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평균 재고가 매출원가로 넘어가는 거니까 1년에 몇 번 팔았냐. 회전율이라고 돼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회전수가 맞아요. 몇 번을 팔았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하셔야 돼? 매출원가부터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매출원가가 매출 쪽을 이용하셔야 돼. 매출 쪽. 여기 기초매출채권, 기말매출채권. 그럼 차변 쪽에 매출채권 얼마가 있는 겁니까? 차변 쪽에 매출 채권 1년 동안 1,000원 증가한 거고 차변 쪽에 현금 받은 게 얼마가 있어요? 33,000. 그럼 이걸 이용해서 외상 매출액 얼마인 걸 발견하시고 34,000인 걸 발견하시는 거고 현금 매출이 11,000 있다고 했으니까 그 현금 매출을 가산시키면 총 매출 수익이 나와. 그럼 총 매출 수익의 매출 총이익률이 30%다라고 했으니까 원가율이 70%거든요. 그럼 매출원가가 나오게 돼서 분자가 딱 설정돼. 그럼 매출원가 분자 설정하고 기초재고, 기말재고 평균을 이용하셔야 되는 건데 기초재고는 여기 금액 나와 있거든요. 7,050.
기말재고는요. 매출원가 이용하는 거예요. 기초재고에다가 당기 매입을 더하고 거기다 뭘 빼버리면 매출원가 빼버리면 기말재고가 나오거든. 그래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시면 딱 5번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난이도 좀 중정도예요. 왜? 회전율 공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문제 못 푸는 거고요. 제 중급 회계책으로 말씀드리면 중급 회계책 맨 마지막 객관식 책도 중급 회계책에 중급 회계 교재 맨 마지막에 재고 회전율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과 재고 회전율은 비율 분석이지만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죠. 그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쉬워요. 매각 예정 비동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답은 4번. 다른 것들은 조금 어려운데 4번 지문이 쉬워.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뺀 금액. 그게 순공정가치죠. 장부금액 중 세상에 큰 금액이 어디 있어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은 저가법 적용하는 거고 저가법은 작은 금액이거든요. 순공정가치나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 이건 뭐 계산 문제도 제 책에 객관식 책에 다 있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는 지문들이니까 굳이 제가 한번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요거는 동그라미 4번이 명백한 답이기 때문에 다른 것 헷갈리시더라도 동그라미 4번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난이도 중. 난이도가 중이 왜냐면 이거 복구 총당부채 부담하면서 취득하는 거거든요. 난이도가 중인 이유가 요거 4월 1일이기 때문에 4월 1일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중이긴 합니다.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취득원가 390만 원이고 연수합계법이죠. 하지만 4월 1일 기준으로 내역뉴스 종료 40만을 복구원가로 부담한다. 그러면은 복구원가는 40만이 4년 후기 때문에 이 현재가치 계수용해서 복구총당부채 현재가치가 나오면 분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변 쪽에 현금 390, 대변 쪽에 복구총당부채 29만 4천. 그럼 취득원가 4194000이 나오는 거고 요거 기준으로 잔존가치 빼가지고 연수합계법에 9개월. 감가상각만으로 되는 거고요. 복구총당부채에서 이자 비용에 9개월. 17640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하지만 제가 이제 샤프하게 문제 푸는 방식이 있죠? 이게 어차피 문제 푸는 게 눈치를 채셔야 돼. 이걸 1월 1일부터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4월 1일부터 풀어야 되는 거니까 12분의 9가 답이에요. 근데 이게 12분의 9, 동그라미 4번에 12분의 9 하면 2번이 나오는 건데 교수님이 이렇게 푸는 사람 잡으려고 동그라미 5번에 12분의 9에도 3번이 나와. 그래서 3번은 제가 웃음 표시해드렸죠? 교수님의 일종의 함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눈치를 푸는 사람들은 2번과 3번 중에 골라야 되는 건데 2번과 3번 중에 고르려면은 여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셔서 2번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1월 1일이면 난이도가 하거든요. 4월 1일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이거 난이도 합니다. 어떤 문제예요? 자, 투자부동산을 5월 1일 100만에 취득했고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이에요. 그 다음 연도 5월 1일 건물을 유형자산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용수가 20년입니다.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이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이면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요거 투자부동산 평가순이익 얼마에 취득했고요? 98만에 취득했고 아니 98만에 취득한 게 아니라 어차피 문제가 물어보는 게 몇 년도기 때문에 X 2년도기 때문에 100만에 취득해서 98만으로 내려오는 건 X 1년도 당기순이익이고요. 그럼 98만으로 시작해서 투자부동산을 계정재분리하면 선평가후 대체거든요. 선평가에서 투자부동산 평가 이익을 만들어내고 105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105만 원 이제 몇 년짜리예요? N이 여기서부터 20년이거든요. 그래서 20년 105만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액법이죠? 감가상각 정액법이니까 나누기 20을 하고 몇 개월입니까? 12분의 8개월이죠. 그거 반영하면 감가상각비가 45,000원이거든요. 8개월 내려와서 1015,000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 재평가 모형입니다.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99만 원이니까 99만 원 기준으로 재평가 해선실 올라가는 거라면 오셔야지만 내려가는 게 NR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걸 문제 만들어내는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98만과 99만을 이용해가지고 NI익이 얼마다? 10,000원이다. 어차피 기준거래는 NI에 다 반영된 거니까 반영할 필요 없는 거고 기초자산, 기말자산, 자산의 변동이 10,000원. 10,000원이 NI.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문제 풀면 안 되거든요. 올라가 버리면 기타 포괄이익이 좀 있지만 이건 내려갔기 때문에 다 당기 순이익에 반영하는 거라서 조금 빠르게 눈치를 채가지고 5번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림만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7번. 요게 난이도가 상이야. 생물자산의 인식과 측정하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문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지문 강의할 때도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지문이긴 하거든요. 기준서 아주 구석 쪽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생각하시면 풀 수 있어. 당해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 흐름은 생물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생각해 보셔야 돼. 생물자수는 최초 인식도 순공정가치고 후속 측정도 순공정가치이기 때문에 복구 총당구치를 생물자수 원가에 가산시킨다 하더라도 어차피 총손익이 달라지진 않아. 생물자수는 고가 구매하더라도 순공정가치고 저가 구매하더라도 순공정가치죠. 복구 총당구치가 들어가서 고가 구매 효과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어차피 순공정가치 최초적이니까 원가에 반영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즉시 단기 순이익에 반영하는 거예요.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생물자산 복구원가라는 게 이게 이제 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나무를 수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나무가 자라고 있을 땐 생물자산이잖아. 나무를 몇 개 뽑았어. 혹은 나무가 불타가지고 조금 줄어들었어. 그럼 그거 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상복구원가는 원상복구 총당치 잡더라도 어차피 다 NI 손익에 반영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생물자산 원가가 아니라 최초 측정도 그렇고 후속 측정도 그렇고 순공정가치이기 때문에 원가에 가감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만 답이고요. 나머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지문이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거든요. 근데 요 동그라미 3번만 가지고 본다면 순공정가치 측정이라는 생각만 하시면 좀 푸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나머지 문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요거 난이도 하. 개발비거든요. 개발활동 관련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의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450에 750 붙여서 취득한 개발비는 1,200만 원. 내용은 10년 잔존가치형 정해법 상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5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0년 5월 1일입니다. 매년 손상증 검사하고 회수 가능 추정해서 손상 차손 및 손상 환입을 인식한다. 각각의 회수 가능액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X3년도 손상 차손과 X4년도 손상 환입액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 개발비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 유형자산처럼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1,200만 원이 몇 월 며칠이고요. 5월 1일인데 이게 개월수가 좀 있거든요. 이게 개월수가 아니라 5월 1일부터 이게 연도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10년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월할 상각을 좀 하는 거라서 연도로 푸는 게 아니라 월수로 푸셔야 돼. 120개월. 그래서 1,100만 원에 120개월에 제가 그러면 어디까지 끌고 갔습니까? X3년 12월 31일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X1년도 말은 X2년도 말은 안 만들어 놓고 X2년도에 8개월, X3년도에 12개월이니까 몇 개월이에요? 20개월. 그래서 20개월 상각해서 200만 원을 했고요. 1,200만 원 베이스로 120개월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 상각해서 1,000만 원 만들어내고 여기서 820만 원으로 손상 2차년도 말에는 손상 안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돼요. 820만 원으로 손상. 그 다음에 여기서 100개월 기준으로 또 몇 개월이에요? 12개월 상각하고요. 그 다음에 상각혼까지 만들어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왔다고 꼬시고 있어요? 여기 890만 원까지 올라왔다고 꼬시고 있지만 계산을 해보시면 한도가 이게 한 달에 10만 원이었잖아. 여기서 120만 원 빼버리면 880만 원이거든요. 890만 원까지 못 올라가고 721만 6천 원이 880만 원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84000. 자, 요거 간단하게 푸시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히 풀 수 방법이 요 180만 원과 1584000의 연관 관계가 있거든요. 이 1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앞으로 환입될 수 있는 기간이 100개월이거든요. 100개월 중에 지금 몇 개월 지났다? 12개월 지났으니까 요거 간편하게 제가 강의에서 풀어드리는 거 있죠? 손상 차손 금액이 180만 원이라면 이 180만 원 중에 나누기 100 곱하기 88개월 남은 거예요. 그럼 1584000이라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100개월 기준으로 12개월씩 추인돼가지고 100개월 동안 추인되는 거니까 요 금액을 기준으로 비례식 관계를 이용해서 1584000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1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고 어차피 한도에 걸리는 거로 문제 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100개월 중에 88개월 남은 손상 그것만 환입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례적으로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9번 문제 주식기준 보상 문제고요. 난이도가 상. 난이도가 상인 이유가 이 4번 지문만 가지고 본다면 쉬운 지문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지문들이 좀 어려워. 나머지 지문들은 좀 어려운 지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이 동그라미 4번 지문만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한 번씩만 풀어보셨으면 쉽게 구할 수 있어. 요거는 작년 세무사 2차 시험에 나왔던 계산 문제였죠. 강의에서 1차 강의 할 때도 제가 충분히 풀어드리는 문제입니다. 현금 결정이 주식 결정으로 바뀌면 주식 결정 공정가치 기준으로 현금 결제를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식 결제 공정가치는 그 바뀐 날의 공정가치를 이용해야 되는 건데 이건 가득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공정가치 측정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가득기간 종료일 공정가치는 당연히 이건 모르겠죠. 가득될 때 공정가치 어떻게 알아? 변경을 결정한 시점의 공정가치 측정할 수 있지만 만기의 공정가치는 추정할 수가 없거든요. 아직 만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출자전환 논리. 출자전환과 마찬가지죠. 예, 부채가 자본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출자전환의 주가를 이용한 것처럼 이것도 출자전환을 약속한 그 조건 변경일의 공정가치를 이용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지문들은 어려운데 동그라미 4번 지문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찾아나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10번 문제. 충당구체인데 요거는 난이도 충. 왜냐면 워낙 구조조정 충당구체는 우리가 계산 문제를 알지 말 문제로도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구조조정 충당구체.
다음 중 옳은 것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옳은 것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 답이거든요. 1번부터 볼까요?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제 구축에 대한 투자 원가 구조조정 충당구체에 포함하지 않아요. 요거는 회피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돈 나갈 때 비용 잡는 거지 미리 비용 잡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하면서 예상된 처분이익 충당구체 예상 처분이익은 고려하지 않거든요. 고려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된 지출도 충당구체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게 이런 거거든.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제 구축이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되는 거니까 이것도 고려하지 않아. 그다음에 구조조정에 생기는 간접 비용도 충당 지시가 진출에 포함한다. 기준서에 국제회계기준에 구조조정 과세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만 원가에 가산, 직접 원가만 충당부채 쪽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간접 비용은 즉시 비용이에요. 그래서 뭐 종업원 관리 비용이랄지 예상되는 마케팅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즉시 비용인식 그때 지출할 때 비용인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5번 구조조정을 완료한 날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 영업 손실은 고려하지 않아. 회피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손실 부담 계약과 관련해서 확정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 건데 확정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 그건 손실 충당부채를 미리 잡아. 요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예상 영업 손실은 충당부채가 아니지만 확정 계약에 따른 계약 해지 손실은 충당부채를 미리 인식해줘요. 구조조정하면 이걸 이행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것도. 11번 종업원급여 난이도 하. 옳지 않은 것은이죠. 2번부터 5번까지 모르셔도 그냥 1번으로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단기 종업원급에 대한 누적 유급휴가. 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지급할 때 비용식하는 게 아니라 미리 비용 잡아. 근무용 제공할 때 미지급 누적 유급휴가를 미리 보고기간 불체 계산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하는 건 비누적 조건의 유급휴가는 실제 지급할 때 비용 처리하는 거지만 누적 유급휴가는 지급하지 종업원이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리 비용을 인식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문장들은 다 맞는 거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난이도 충. 자, X1년 1월 1일 다음 같은 조건의 비참가적 우선주를 공정가치로 발행하였다. X1년과 X2년 배당을 하지 못하였으나 X3년은 조건에 따라 전액을 현금 배당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우선주 배당금 구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우선주 A는 상한 우선주인데 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럼 이건 자본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우선주 B, 요거는 상대방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요게 부채야. 그래서 요 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죠? 회계 처리가 X1년, X3년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당기 순이익에. 그럼 자본으로 분류되는 상한 우선주는 배당을 준다라면 이익여금으로 배당 주는 거고 부채로 분류가 되는 건 이거 이자 비용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이자 비용은 먼저 이 회사가 1,200원에 상환할 의무가 있지만 배당금이 비누적적이니까 배당금은 상환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럼 상환할 금액 1,200원 곱하기 몇 주예요? 1,000원. 1,200원 곱하기 몇 주죠? 100주. 그럼 금액이 얼마냐면 12만 원인가요? 12,000원인가? 12만 원이죠?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선주 현재 가치 12만 원에 3기간 현가계수. 3기간인가요? 2기간인가요? 언제 하는 거죠? 4기간이네. 4기간 현가계수 0.8227 요거죠? 그래서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상환할 금액의 현재 가치예요. 12만 원 현재 가치를 이용해서 현재 가치 금액을 만들어내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자 비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자 비용이 X1년, X2년, X3년도 당기 수익에 미친 영향이 다 이자 비용이거든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 나오는 거라서 제가 좀 간편하게 풀었어요. 발행일의 현재 가치 98724 그리고 여기서 3년 후의 현재 가치 만 1년 남은 거 현재 가치입니다. 그럼 이게 98724에서 곱하기 할인율이 몇 프로였더라? 할인율이 여기 5%다라고 돼 있으니까 98724 곱하기 1.05 거기서 또 곱하기 1.05 곱하기 1.05니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 상각 이자 비용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1차 년도 현재 가치랑 3차 년도 말의 현재 가치 차이 그 차이 금액이 바로 이자 비용이 되는 거고 굳이 이렇게 현재 가치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98724 곱하기 1.05의 세제곱 그럼 그 1.05 그 세 개 있죠? 그거 이자 비용이 15564 반론 차이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난이도는 중. 왜 중이죠? 먼저 우선주 A와 우선주 B의 상황을 먼저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우선주 B가 부채라는 사실에 비누적적이니까 상환 원금 현재 가치만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판단이 좀 들어가는 거라서 난이도가 좀 제가 중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3번을 보도록 하시죠. X년 1월 1일 다음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요거는 2차 연습서에는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2차 연습서. 그 다음에 제가 객관식 강의할 때는 객관식 강의할 때 이런 개념이다라고 설명드리는 건데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율이 여기가 나와. 표시이자율.
전환사채 시장이자율,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보장수익률. 자, 만기가 3년이기 때문에 먼저 전환사채 문제가 나면 상환할증금부터 계산하셔야죠. 먼저 계산기를 모두 하셔야 돼. 보장수익률이 4%이기 때문에 1.04 곱하기 1.04 더하기 1.04 더하기 1. 그럼 거기에다가 얼마 곱하는 겁니까? 미지급 이자 2만 원이 있죠? 그럼 상환할증금이 62432로 금액이 나오게 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현금 흐름은 2만 원씩 3번 주고 표시자 2%죠? 만개 액면 금액 100만 원에 상환할증금 62431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현금 흐름 만들어내고 할인을 2번 하셔야 돼. 전환사채 시장이자율이 전환권이 있었을 때 할인율이거든요. 전환권이 있었을 때 할인율을 이용해서 총 공정가치를 만들어내고 요 6%가 전환권이 없었을 때 할인율이기 때문에 그 없었을 때 할인율로 사채만의 공정가치가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전환권 대가가 됩니다. 분계는요. 차변의 현금 97191, 대변의 부채 945478. 그럼 대변의 전환권 대가가 2671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반환 차이 고려해서 답은 2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난이도 중인데 이게 만약에 발행 금액, 요 금액을 줬으면 난이도가 하예요. 근데 이 발행 금액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한 중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번. 요것도 난이도 중. 요거는 객관식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풀어보신 문제예요. 사차가 있었는데 일부는 상환을 했고 일부는 기말까지 가지고 있다. 요건 회계사 1차 시험 문제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 X년 4월 1일에 발행했다라고 돼 있죠. 하지만 권면상 발행일이 X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1월 1일 할인율이 아니라 4월 1일 할인율 4% 기준으로 현재가치 계산해서 끌고 올라와야 되는 건데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X2년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X2년도 물어보는 거니까 굳이 4월 1일 가지 마시고 X1년 1월 1일 발행을 가정한 현재가치 4% 기준 현재가치에서 여기서 유의자법 적용해서 1년이 올라오면 돼. 그 1년이 올라오면 그 자체가 기초자체 1962366이에요. 이게 기초자체입니다. 4% 베이스로 계산된. 제가 이거 자산부채의 변동은 자본의 변동에 따른 간편법으로 푼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회사가 10월 1일 액면 금액의 50%를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100만 원의 조기 상환하였다. 그럼 50%는 100만 원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죠? 100만 원. 요게 상환된 사채 표시자 포함 금액이에요. 근데 이 현금 지급액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되는 건데 미상환 사채가 표시이자가 3%죠? 6만 원에 50%는 기말에 현금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현금 지급액, 그 다음에 보고기간 말에 남아있는 사채는 요 1980860이 뭐냐면 1962366에서 100% 가정해서 유의자법 적용해서 기말까지 간 거예요. 근데 기말에 그거 몇 프로가 남아있다?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 풀으셔야 돼. 이거 이자 비용 계산하고 상환순익 계산하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차변 쪽에 기초사채 사라지게 하고 대변 쪽에 100만 원과 기말에 현금 지급하는 표시이자 절반, 이게 대변 쪽에, 그리고 대변 쪽에 남아있는 사채의 절반, 메모리 플러스 메모리, 차변 쪽에 있는 건 메모리 플러스, 대변 쪽에 있는 건 메모리 마이너스해서 MR 누르면 58064라는 금액이 바로 나오게 돼. 이렇게 빨리 푸는 겁니다. 원래 제대로 문제 풀면 상환된 사채 50%에 대해서는 10월 1일까지 이자 비용과 상환손익, 그리고 남아있는 사채 40%에 대해서 50%였죠? 남아있는 사채 50%에 대해서 또 1년치 이자 비용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간편하게 푸는 연습을 이용해서 58103 금액을 만들어내셔야 시간내 문제 풀 수 있어요. 15번, 이거 난이도 상. 이게 이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 변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시험 문제들은 수수료를 안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건 수수료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세문 X년 1월 1일 대안에게 현금 100만 원을 대요. 근데 대여했을 때 표시이자도 5%고 유효이자도 5%니까 액면 금액 취득이에요. 삼각분과 측정 금융자산은 액면 취득. X년 말 세무는 대안과 동대여금에 대해서 재협상해가지고 만기 연장하고 표시이자 낮췄습니다. 계약성 현금으로 변경했고, 자, 수수료를 채권자가 수수료를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금융자산 제거 조건 충족하지 않는 거니까 할인율을 바꾸시면 안 되는 거고요. 세무 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고 있네. 그럼 이게 원래 제대로 분개하면 먼저 1년 동안 이자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계약 변경됐죠? 변경일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변경 수익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 할인율 안 바꾸고. 하지만 이것도 제가 위에 사채 문제 풀었던 것처럼 자산가 부채 변동은 자본의 변동이다. 이렇게 풀었어요. 1월 1일 기초자산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1월 1일 이 기초자산은 대변 쪽에 사라지는 거고 그럼 기말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자, 기말에 현금을 제가 지급이라고 했는데 표시이자 5만 원을 수령했고요. 표시이자 5만 원을 수령했고 그 다음에 수수료로 현금 지급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현금 변동, 현금을 지급한 순금액으로 5만 원이 메모리 마이너스 대변 현금. 그리고 남아있는 사채, 투자 사채의 장부 금액은 할인율 바꾸지 마시고. 자, 3만이란 게 만기가 이제 원래 3년에서 만기가 4년으로 바뀌었거든요. 남아있는 만기가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기간 현가기 적용한 거예요.
기존 할인율 4기간 현가계수 이용했고 기존 할인율 이용해서 3만 곱하기 4기간 현가계수 100만 곱하기 역시 4기간 일시금 현가계수 이렇게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요 10만 원 뭘까요? 수수료 지급했다고 했죠? 수수료를 지급하면 재고 조건 만족하지 않으면 상각혼가에 가산돼 버려요. 그래서 가산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상각혼가 측정 금융자산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100만 메모로 마이너스 5만 원 지급했으니까 메모리 마이너스 그리고 남아있는 건 메모리 플러스. 근데 이 문제는요. 이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답은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단기손익의 영향이 없거든. 10만 지급하는 게. 현금 10만 지급하는 금액이 그대로 A씨금융자산 10만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건 총손익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거 고려하지 말고 그냥 기초투자사채, 기초대여금 거기에 현금 수령액, 거기에 기말 남아있는 투자사채 요거 세 가지만 이용하시고도 문제 풀면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0920이란 금액이 나오게 돼. 답은 1번입니다. 자, 원래 제대로 문제 풀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의자율법을 적용해서 5만의 이자 수익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보고기간 말 남아있는 대여금 100만을 대변 쪽에 빼버리면서 차변 쪽에 요걸 잡아주는 거예요. 요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요걸 차변 쪽에 새로운 A씨금융자산 대여금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손익을 인식한 다음에 그 마지막 본 게 현금 10만 지급하는 게 대여금 장부금액을 증가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상인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수수료가 들어가가지고 난이도가 좀 상이에요.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이거 난이도 중. 계산이 좀 복잡하고요. 주식수 가지고 장난치는 걸 조심하셔야 돼. 볼까요? 세모의 당기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 같을 때 동금융자산 회계 처리가 X1년도와 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금액.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요 16번 문제 풀 때 제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어요. 일일이 다 보면서 계산을 하셔야 돼가지고. 일단 1차년도 A사가 발행한 A 주식을 주당 4,000원의 공정가치로 현금 구입하였다. 취득시 수수료 주당 80원 들어갔다. 그럼 FB PL금융자산이죠? FB PL이기 때문에 수수료 즉시 비용. 그 말에 공정가치 평가해야 되겠죠? 최초 공정가치가 100조 곱하기 4,000원이니까 40만 원이거든요. 그럼 40만 원이 기말 공정가치 얼마? 50만 원. 평가이익 10만 원. 그러면 X1년 당기순이익은 92,000원. 92,000원. 그리고 평가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지 순공정가치 평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무시하시고 공정가치 평가해주면 되는 거고 X2년도는요. 현금 배당을 수령했다라고 되어 있죠? 주당 150원. 그럼 현금 배당 수익은 150원 곱하기 100주에서 15,000원. 자, 주식 배당은 수익 아니죠? 재무회계는 주식 배당이랄지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받으면 회계는 의제 배당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수익 인식하지 않아요. 세법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무회계는 의제 배당 없습니다. 배당 수익 처리하는 건데 뭐 조심하셔야 돼? 100주가 120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매각할 때 이 50% 이게 이 문제 함정이에요. 50%가 100주의 50%가 아니라 120주의 50%거든요. 그래서 60주를 주당 6,000원에 현금으로 매각했는데 수수료가 얼마다? 120원이다. 그럼 5,880원 곱하기 60주. 그리고 기존 장부 금액은 절반이 날라갔으니까 빼기 25만 원. 굳이 이걸 120주 베이스로 장부 금액 구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총 장부 금액이 주식 배당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장부 금액의 절반을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처분이익. 선평가하고 매각하더라도 어차피 처분이익이기 때문에 PL금융자산은 선평가하고 매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 문제 함정이 뭐예요? 매각할 땐 수수료가 실제 지급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A사는 주당 0.1주를 결의 및 설시하였다. 무상증자죠? 역시 주가는 필요 없고요. 그럼 남아있는 60주가 이제 몇 주가 된 겁니까? 66주가 됐고 그걸 평가해야 되거든요. 역시 수수료 무시하고 66주를 곱하기 7,000. 주식수 조심하셔야 돼. 기존 장부 금액은 절반이었죠? 25만. 그렇게 해서 역시 뭘 만들어내시면 되는 겁니까? 평가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거 이용해가지고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는 겁니까? 당기순이 합계를 물어봤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빨간색 처리한 거 있죠? 그걸 다 합계를 내시면 답은 2번이에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이거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문제 푸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는. 자, 17번으로 갑니다. 요건 난이도가 상이에요. 엑셀리어도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난이도가 상인 이유가 이게 조건부 주식을 냈어요. 당기순이익 조건이 있고 영업종 조건이 기준 사례로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건 영업종 조건이 아니라 당기순이익 조건인데 국제회계 기준 희석 EPS 규정이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가득이 된 것을 가정한 조건 충족한 거를 기초부터 조건 충족한 걸 가정해서 희석 EPS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요건 제가 회계사 2차 유해생들한테만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게 문제가 나가지고 난이도가 3까지 올라간 겁니다. 신주인수권은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하셔야 돼? 기본 EPS부터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주의 12분의 12, 행사된 신주인수권은 12분의 4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시면 1200주가 나오게 되고요.
1200주에 당기순이익 147만. 이런 거면 기본 EPS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증분주식수 효과 먼저 요거부터. 당기순이익이 105만을 초과하면 매 초과액당 3,000원 보통 산주를 발행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올해 당기순이익 147만 원이니까 지금 초과했잖아요. 그럼 기말 기준으로 충족된 걸 가정한 거를 기초부터 행사되는 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2년 평균이 105만 원인데 요건 1년치잖아. 희석 EPS는 올해 1년치 당기순이익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가정을 해. 그래서 내년에도 147만 원이고 올해도 147만 원이고 내년도 147만 원이라면 이것만 가지고 이미 평균 147만 원이니까 초과했거든요. 물론 실제 주식은 X2년도 가봐야 이게 실제 주식을 발행할지 발행하지 않을지가 결정되는 거지만 1차 년도 말 기준으로도 기본적으로 평균이 충족됐기 때문에 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요. 요거 워크북 보시면 요 내용들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워크북 보여드리는 않을 거고 강의할 때 그 내용까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내용이긴 해요. 너무 어려운 주제여서. 그래서 147만 원에서 105만 원이라는 금액을 빼면 42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42만 원을 3,000원당 한 주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140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 일단 1차 년도만 가지고 충족된 140조가 1월 1일부터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는 게 희석 효과를 잡아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뭐만 고려하면 되는 겁니까? 신주 인수권. 자, 평균 주가가 5,000원이고요. 행사 가격 4,000원이니까 80%는 돈 내고 들어오는 거고 20%는 그냥 들어오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빠르게 풀 수 있죠? 돈 안 내고 들어오는 효과. 그럼 600주는 20%니까 120주. 그 다음에 미행사 400주는 400개는 20%니까 80주. 기행사는 9월 1일 행사됐으니까 요 8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행삼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분모를 잡고 증분이익은 다 없거든요. 신주인수권과 당기식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진 숫자 140이란 희석 EPS가 나오게 돼. 아무튼 요 한 번도 그동안 나왔던 문제가 아니었거든. 당기순이익 조건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는요. 안 나오는데 이게 나와서 좀 문제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요거 연결 문제거든요. 연결 문제인데 제가 난이도 중이라고 했죠? 왜 중이라고 했냐면 여기 비집의 지분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내부거래 미실은 이게 하향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예전에 세무사 1차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거든요. 하향이니까 내부거래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보고기간 말의 비집의 지분이라서 그럼 최초 비집의 지분. 장부금액 15만, 재고과소금액, 그 다음에 요거 건물인가 기계인가요? 네, 기계과소금액. 그럼 가로 닫은 게 식별 가능한 순유산 공정가치 비례적 지분 40%. 부분 영업권이거든요. 비집의 지분 영업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0. 그래서 7만 6천이 최초 비집의 지분이고 이 최초 비집의 지분에 15만 원에서 당기순이익 얼마? 요 2만. 종속기업만 따라가는 거예요. 재고 다 팔렸죠? 빼기만.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5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나누기 5로 상각. 그럼 거기다가 곱하기 40%라면 비집의 지분 당기순이익. 비집의 지분 당기순이익에 기초 비집의 지분 더하면 기말 비집의 지분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그냥 지분법 논리로 영업권이 없는 지분법 손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보고기간 말의 지분법식 장부금액 구하는 거랑 공식이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향 내부 거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A사 쪽 손익에 반영하는 거지 B사 쪽 손익에 종속기업 쪽 손익에 반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제 19번. 요거는 판매용 리스 난이도 중입니다. 요게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강의할 때 판매용 리스를 할지라도 리스 채권은 무보증 잔존가치까지 포함해서 리스 채권 다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매출과 매출원가 잡을 때만 무보증 잔존가치를 뺀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리스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은 무보증 잔존가치까지 고르는 리스 채권의 유의절법으로 이자 수익 잡아줘야 돼. 근데 어떻게 강의하시는 분 선생님들도 계시냐면 이 국제회계 기준에 저는 이제 기준설 무보증 잔존가치까지 포함해서 리스 채권 잡아야 된다라는 논리에 따라 설명을 하는데 무보증 잔존가치 매출이 차감된 금액이 그것만큼 리스 채권도 차감된다라고 강의를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에는 이자 수익 금액이 조금 달라지게 되거든. 근데 이거는 제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답이 나오게끔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리스 채권에서 무보증 잔존가치까지 포함된 금액 기준으로 잡은 이자 수익과 무보증 잔존가치를 뺀 걸 기준으로 잡은 이자 수익을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금액이 무보증 잔존가치 제한거 기준으로 여기 이자 수익이 없거든요. 그 금액이. 그래서 답은 요거 3번으로 고르셔야 돼. 문제풀이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매용 리스. 판매용 리스의 제공자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리스 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셔야 돼. 리스 채권 현재 가치는 자 50만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수령자가 50만 수령하는 거거든요. 50만 몇 번이에요? 3번. 그래서 내가 여기 현재 가치 잡은 거 있죠? 여기 있을 거예요. 50만 시장이자로 할인하게 됩니다. 판매용 리스는 50만에 3기간. 그 다음에 마지막 잔존 가치가 얼마냐면 마지막 잔존 가치가 5만 원이다. 이 중에 보증이 3만 원이거든요. 리스 채권 잡을 때는 보증, 모증 다 합쳐가지고 5만 원 베이스로 리스 채권을 잡아야 돼. 그게 요 리스 채권이고요. 그리고 매출 수익 잡을 때는
예, 리스채권 금액에다가 무보증 현가를 빼고 또 매출원가 잡을 때도 리스채권 금액에다가 무보증 현가를 빼고 근데 무보증 현가는 손익에 영향이 없어요. 매출과 매출원가에서 동일한 금액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수수료비용까지 빼가지고 28001호를 잡아놓고 여기에다가 요 리스채권 금액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 나오거든요. 이자 수익. 그럼 그렇게 계산된 이자 수익 금액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금액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잠깐 워크북 좀 보여드리면 제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판매용 리스를. 판매용 리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분개를 하거든요. 판매용 리스. 네, 여기 판매용 리스죠? 전 이렇게 강의를 해. 무보증까지 포함한 리스 총 투자 금액 기준으로 채권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재고 다 내보내고 수수료 즉시 비용 처리하고요. 그리고 무보증 잔존 가치 현재 가치는 매출과 매출원가에서 빼버리거든요. 리스 채권에 영향을 안 줘.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푸는 문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 관련 영업이익 수수료 차감한 거기에 리스 채권은 리스 총 투자 기준으로 이자식 잡는 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제지로 돌아올게요. 아무튼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다른 답으로 갈 수가 없어. 다른 답으로. 이 선주 중에 여러분들의 답을 고르셔야 되는 건 제가 강의한 스타일로 답을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번. 난이도 상입니다. 난이도 상. 이게 수익기준서인데 수익기준서 공부하는 것 중에 계약의 변경이거든요. 이 계약의 변경이 여러분들이 계약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만 공부하시는 건데 이건 계약의 범위를 축소한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더 쉽긴 한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제여서 당황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계장치를 판매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기계장치 개별 판매 가격 150, 유지보수 개별 판매 가격은 50. 그럼 200만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개별 판매 가격 비율로 거래 가격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장치는 그에 다 팔렸으니까 135만 원 수익. 유지보수는 몇 년간 유지보수하기로 했냐면 5년간 유지보수하기로 했으니까 5분의 1 수익으로 인식. 그럼 남은 게 36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가 요거. 계약의 유지보수의 빈도와 범위를 축소하기라고 4년간 제공한 유지보수 용역을 20만 원으로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남은 게 얼마 남았는데? 36만이 남았는데 요거를 20만 원으로 낮췄고 다 구별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럼 계약 변경 스토리가 세 가지가 있잖아. 범위가 확장되었고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거래 가격 금액이 증가했다. 그럼 별도 계약으로 보는 거고 일단 이건 안 돼요. 계약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거 몇밖에 안 남아? 개별 그다음에 이제 구별되는 수행 의무가 추가되었다. 혹은 구별되는 수행 의무가 추가된 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건 구별되는 수행 의무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적 효과 일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셋이에요. 남은 계약 금액이 얼마였는데 36만 원이었는데 이 36만이란 용역을 얼마짜리 용역으로 바꿨습니까? 20만짜리 용역으로 바꿨다라고 돼 있죠. 20만. 몇 년 남은 거였습니까? 지금 이게? 이거 4년 남은 건데 제가 5년으로 잘못 썼네요. 4년. 원래 5년 유지보수 계약인데 1년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36만을 20만으로 리셋을 하고 남은 기간 4년이기 때문에 4년 기준으로 5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만약에 이 회사가 현금을 180만 원 이미 받은 상태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36만은 상대방한테 환불해줘야 되는 거고 환불해주고 환불 그렇죠? 환불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 얼마 받는 겁니까? 20만 받는 거로 4년짜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리셋이야. 기존 계약은 다 끝나버리고 기존 이행했던 부분은 다 끝나버리고 남은 거 기준으로 다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답은 더 쉬워요. 1차 년도에는 144만 원 2차 년도에는 20만 기준으로 나누기 4년에서 5만의 추가 수익을 인식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말 문제들이 있죠. 재무제표 표시되는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겁니다. 요거는 1번부터 4번까지 모르셔도 되고 5번이 이게 딱 이제 강의할 때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공시하지 않거든요. 이건 재무제표 표시 쪽 제가 워크북 기준으로 3장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만 표시하는 것, 중요하지 않은 건 누락해도 국제외교인 위배가 아니거든요. 중요성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이게 난이도가 상이야. 여기 이제 합병 쪽의 말 문제인데 회계사 1차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말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무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말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고급 회계 쪽은 계산 문제에 집중하지 말 문제에 좀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상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죠? 답은 4번이야.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를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의 이름으로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를 획득할 수가 없다는데 있다예요. 제가 이걸 강의 시간 어떻게 강의하냐면 회계사 쪽 강의할 때 결혼 가지고 말씀드리거든요. 결혼식을 했어. 결혼식을 하는 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잖아. 하지만 혼인신고를 앞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 혼인신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결혼하라고 혼인신고를 했겠죠. 하지만 앞에서 미리 동거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혼인신고했지만 같이 안 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법적인 취득일은 중요하지 않아. 합병 등기를 언제 했는지는 합병 등기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미리 합병할 수도 있고 좀 뒤에 합병할 수도 있거든요. 위너스 경영 아카데미랑 나무 경영 아카데미도 합병을 했는데 합병일 전에 미리 여기 와서 저희들이 강의를 했거든요. 그럼 실질적인 합병일은 좀 더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항상 회계는 법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인 일자보다 실질이 빠를 수도 있고 법적인 일자보다 실질이 늦을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그래서 난 이거 좀 상입니다. 23번. 이건 난이도 중. 좀 개념 체계 쪽이고요.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은이죠. 나머지는 다 맞은 거니까 제가 안 읽을 거고요. 4번.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낮다라면 그 자신에 대해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는 발생 가능한 유입의 크기, 발생 가능한 시기,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에 대한 정보이더라도 이러한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아니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낮다라면 인식하지 않거든. 인식하지 않지만 이게 중요한 정보고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라면 예, 유용한 정보는 그거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는 있거든요. 그게 이게 원문이 일반적으로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그게 원문이거든요.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인식하진 않지만 인식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논리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4번 현금으로표. 옳은 것은이죠. 상까지는 아니고 이것도 난이도 중이에요. 1번이 맞아요. 1번. 나머지 문장만 제가 보겠습니다. 현금흐름 정보는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영향을 제거하지만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은 떨어진다. 현금흐름 정보는 아니죠. 현금흐름 정보는 동일한 거래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회계처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영향을 제거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주의 정보로 영업성과를 제거하면 다 현금주의잖아.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주의로 처리하면 당연히 비교 가능성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현금흐름 기준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강의할 때 많이 강조하는 거죠. 현금인 현금성 자산의 구성 항목 간의 이동은 현금으로 변화가 되지 않아. 즉 대변에 현금이 나가고 차변에 현금성 자산 들어오면 현금으로 없는 거죠. 현금성 및 현금인 현금성 자산에서 안에서의 계정제 분류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 역사적 영업 현금 특정 구성류에 대한 정보를 다른 정보 함께 사용하면 미래 현금으로 예측하는데 유용하죠. 뭐예요? 발생지 손익과 그 다음에 재무상태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함께 공시하면 그걸 이용해서 뭘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현금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 현금으로 증감소법. 순이익의 자산부채 변동을 반영해서 현금으로 가는 거니까 유용하죠. 동그라미 5번. 이것도 틀린 지문이죠? 왜냐면 이건 중요한 거잖아. 단기 매매 목적 유가증권 이건 당연히 무슨 활동이에요? 영업활동이거든요. 강의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는 1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제가 다 마쳤는데요. 아무튼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결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난이도가 상중하가 참 균형 있게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아주 쉬운 문제들도 있는데 아무튼 중간 정도 평균보다는 약간 어렵지만 아무래도 2024년도 2024년도보다는 좀 쉬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깊은 부분까지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연습서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 한 두세 문제 빼고는 다 푸셨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1차에 목적 적합하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꽈락은 좀 넘었을 수 있을 정도가 나왔어야 정상적으로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약간 어려웠지만 충분하게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의 문제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객관식을 공부할 때도 약간 좀 어려운 부분까지 살짝 건드려주면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학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